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강제 동원된 일본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고위급 정부 대표 참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우리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 대신 약속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추도식에는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동했던 한국인 희생자의 유가족 10여 명도 참석합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 대표로 누가 나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우리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무관 이상의 고위급 참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측은 그러나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고 행사를 며칠 앞둔 시점까지도 정부 대표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급에 맞춰야 하는 우리 대표단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표로 누가 오느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건 일본 측의 추도사 내용입니다. 단순히 희생자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나 추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관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반도인이라는 말로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위급이 오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추도사 안에 담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 참석자와 추도사 내용을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만 해주고 뒤통수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연대가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연세대 항고 의사는 존중한다면서도 대입 전형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전담기구를 띄운 데 이어서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하자며 거듭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훌쩍 넘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란 이름으로 전담 기구까지 띄웠습니다. 다음 주 초로 다가온 이 대표의 두 번째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겨냥해 생중계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특히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방송 생중계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 내 쇄신 드라이브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그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요청해온 인적 쇄신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그 방증입니다. 25일 판결이 있는데 저희가 당력을 집중을 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대 앞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자꾸 백패스하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죠. 대신 한 대표는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2년간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청년들 민심을 사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권 내 단합을 유지하면서도 민생과 대야 공략은 놓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란 분석인데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당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된 반사이익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한데 민생을 고리로 한 야당과의 차별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가 한동훈 대표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신을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선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당연히 도지사도 알았을 거란 게 검찰의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만으로 기소한 거라며 퇴임 뒤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를 확정받고 3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권력을 남용하면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당 지도부도 검찰 독재 정권의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회수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재판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동력을 다시 키우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를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명 씨 지인을 통해 대통령이 화를 내거나 명 씨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는 추가 녹취 공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한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공천 거래와 여론 조작에 명 씨가 창원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본회의에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지휘부에 탄핵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결과에 따라 여론은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것은? 명태균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도 오늘 항소했습니다.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던 김혜경 씨 측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후 군수 물자를 추가로 수출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일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그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시험 사격에 나섰는데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운용 병력도 파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시험 사격이 내부 배치와 함께 러시아 수출을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르스크 최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은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다며 전투에 참가한 일부는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달 28일부터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의전적인 내용만이 아니고 상당히 긴밀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위태로울 정도로 공격을 받을 경우 핵사용 원칙을 개정한 것도 에이탱크스 미사일 사용 승인 등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10만 명까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추가 파병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의 발사를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도 핵 공격 대상에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가 어제로 벌써 1000일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진정이 되기는커녕 정말 확전 일로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에이테크스를 어제 새벽에 6발을 쐈죠? 예, 6발을 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지역은 사실 쿠르스크 인접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접 지역은 맞습니다. 쿠르스크에서 살짝 옆에 있는 브란스크 지역을 타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시설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은 탄약창과 보급창을 합쳐놓은 그런 지역, 그러니까 물류 지원 센터를 타격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6발을 쐈는데 5발은 요격했고 그 명중을 했던 한 발 역시 약간 손상이 있어서 제대로 된 파괴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자신들이 원한 표적을 제대로 격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은 쿠르스크가 아닌데 왜 그 지역을 때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내려오는 주 보급로에 위치해 있는 그 중요한 군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때릴 수 있는 곳을 때린 거죠. 예, 양측 다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뭐 별일 아니었다. 우크라이나는 뭐 성공적인 타격이었다.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한 군사 시설을 전쟁에서 공격을 할 때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한 발만 쏘지 않습니다. 여러 발을 쏴서 그 중에 한 발만 제대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 발이 떨어진 건 맞으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쪽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에이테크임스가 좀 요격하는 게 어렵다면서요? 까다롭다면서요? 예, 에이테크임스가 우리가 그냥 흔히 육군 유도 미사일 체계라고 하는데 그냥 탄도 미사일처럼 날아간다기보다는 기동을 합니다. 회피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 비행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요격하기가 쉬운 미사일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요격은 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 국군 체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지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개발이 성공이 돼서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 해당 국가에서는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흡사한 체계가 폴란드로 수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지금 뭐 밝힐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에이테크임스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가 뭡니까? 에이테크임스가 게임 체인저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포병, 재래식 포병이 가지고 있는 사거리가 40km 정도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하이마스라는 무기 체계가 가지고 있는 사정거리가 8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요 군사 시설을 우크라이나 군이 때릴 수 있는 80km 밖에 주로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테크임스가 운영이 되고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풀면 그 밖에 위치해 있던 300개가 넘는 주요 시설이 우크라이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거리 자체,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을 300km 밖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보급선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보니까 한 기당 가격도 비쌀 것 같고요. 그 위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탄두가 어떤 거냐에 따라 약간 가격 차이가 있는데요. 예. 가격은 대부분 한 발당 약간 10억을 넘는다. 우리 돈으로 치면 10억을 조금 상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탄두는 그냥 고폭탄, 그러니까 500파운드의 TNT가 들어있는 단일 고폭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이 자탄이 발생이 되는 확산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탄종을 원하는 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무기체. 그러면 뭐 건물 하나 정도는 박살낼 수 있는 그 정도 위력인가요? 그렇죠. 뭐 점으로 표적을 제압해야 된다면 단일 탄도탄을 써서 이렇게 건물을 뭐 붕괴시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면으로 타격을 줘야 된다. 그럼 확산탄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이 우크라이나가 보유 중인 그 에이테크임스가 현재 약 50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50개 정도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표적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00개에서 50개를 만약에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위력이 상당한 거죠. 그 300개가 러시아군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뒤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지원센터인데 예. 그 중에 50개가 날아간다. 그러면은 전쟁 지속 능력에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지금 에이테크임스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톰 섀도우라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제공한 또 장거리 타격 무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 역시 사정거리가 풀어지면 이 두 개의 무기 체계가 같이 운용이 된다면은 러시아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스톰 섀도우는 어떤 무기입니까? 스톰 섀도우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개발한 무기 체계인데요. 예. 처음에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즉 전투기에 탑재를 하거나 아니면 수송기에 탑재를 해서 투사하는 무기 체계고요. 사정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560km를 때릴 수 있고요. 하지만 수출용은 미사일 제한에 따라서 250km 정도로 제한을 뒀습니다. 예. 이라크전에 처음에 실전 투입이 됐으니까 뭐 20년이 넘은 무기 체계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공산 오차가 뭐 몇 미터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은 그 에이테크음스를 러시아 본토가 아닌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사용하는 걸 허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제한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이 이유는 맞다라고 연구가들이 느끼는 게 첫 번째는 북한군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군의 파병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군에게 교훈을 줘야 된다. 더 많은 파병이나 지원을 주면 안 되게 어떻게 보면 따끔한 교훈을 줘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거주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장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비행장이나 폭격의 원천이 되는 곳을 타격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가 요구했던 에이테크음스를 이제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제공을 한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것들이 뭉친 거죠. 북한이 때마침 파병을 했고 아직 뭐 본인들은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예. 그리고 이 정권도 바뀌는 미국의 정권도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이죠. 예. 쿠르스크 지역을 휴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휴전 회담을 할 때 뭔가 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북한군 병력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 병력을 쿠르스크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휴전하기 전에 쿠르스크를 다시 재점령해서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양측의 군사적인 대립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퇴임 전에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뭐 선물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요.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군사적인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가 그 한국 전쟁 상황과는 다르다 정전의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한국 전쟁이 휴전할 때 상황과 좀 다른 겁니까? 예, 이 휴전 사실은 그때는 6.25 전쟁 당시에는 확고한 선이 있었죠. 서로 밀고 밀리긴 했지만 확고한 선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쪽 그러니까 동부와 이 동부전선 쪽을 보면은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밀리지만 북부를 보면 러시아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25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예. 하지만 6.25와 흡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약간 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은 그런 양상도 좀 보이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조금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압박한 계획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보면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성급히 결정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봤듯이 미군이 성급하게 철수하면서 안 좋은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죠. 역시 우크라이나도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당선이 돼서 이제 1월 1일 날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바로 휴전을 할 수 있다. 휴전을 시킬 것이다라고. 1월 20일이요? 예, 1월 20일 날 바로 휴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성급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여기에서 전쟁이 더 확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휴전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소모전적인 상태이고 1월 20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서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큰 자원을 이용을 해서 좀 유리한 고지까지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1월 20일이 되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인선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안보 실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인물이 아니라 새로 나온 인물들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성 정치인이나 아니면 기성 관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우리가 어떻게 점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에서 받은 에이테크음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하니까 푸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핵 무기 사용을 언급하는 듯한 내용을 얘기했고요. 장거리 그 핵 교리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핵 보복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교리 수정이 된 것을 조금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벨라루스에 확실하게 핵우산을 제공한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예. 2020년 교리와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라고 해도 만약에 핵을 보유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격을 가할 경우 우리는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 이 점이 제일 많이 바뀐 거고 예. 이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에게 바로 당신들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딱 찝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연구가들이 많은데 그 선을 넘을 것인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 체계를 이야기할 때 재래식 무기 체계와 그리고 핵 무기로 나눕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쉽게 넘을 수 없는 레드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넘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무기가 쓰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푸틴이 그 라인을 넘는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푸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앞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그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 지금 러시아가 비핵 보유국에 대한 핵 공격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공식 정책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확전 기로에 놓인 거 아니냐 싶은데 또 오히려 그 워싱턴 반응은 좀 무덤덤하다. 자기들의 인사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의 위협은 좀 말뿐인 현란한 위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사이에서는 정말 강력한 레드라인이 있고요. 그것을 넘는 거면 자신이 가진 거 모든 거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을 수는 없고 그래서인지 워싱턴에서의 반응은 그동안 이런 위협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다지 새롭진 않다. 더 확실한 데이터와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반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이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항상 그 후보 시절에 종전을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잖아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둘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만약에 대화에 나선다면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 전망은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닌데 네. 그 미국 쪽에 있는 관련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럼프는 기성 정치인이 아니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관계, 그 전에 푸틴과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 도움이 되고 트럼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크음스에 이어서 그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예, 대인지뢰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워싱턴 포스트에서 크레모아라고 완전히 딱 찍었더라고요. 근데 크레모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아시듯이 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무력화되는 지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향성 지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적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리모컨이나 아니면 인계철선으로 격발을 하는 무기체계인데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민간이 그 인계철선을 설치했는데 민간인이 모르고 그 접근로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민간인에게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그냥 일반 지뢰 같은 것보다는 조금 위험도는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이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또 무기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면 어떤 종류를 원할까요? 예, 이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무기 체계는 공격 무기, 방어 무기 모든 무기 체계가 다 그 손에 넣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좀 간추려 보면 아무래도 좀 방어 무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천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신공
휴대용 미사일이죠. 아니면 천마 같은 대공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병 화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뭐 155mm나 그 포병탄을 좀 지원을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의 파병 내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 그리고 해병대에 배속이 돼서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국정원의 현지 정보가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봐도 부대를 파병을 했다고 그들이 한 번에 투입되면은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현지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긴급하게 파병됐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병력을 나눠서 일부 병력은 후방에 있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일부 병력은 전방에 가서 자신들이 같이 이 전투를 할 러시아 부대와 합류를 해서 소규모로 전투를 겪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과 그 경험을 나눠서 이제 추후엔 점점 북한군 병력이 많아지면서 어느 지역을 좀 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북한군이 21세기 현대전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 지금 북한군이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군사 고문단이라고 아프리카에 몇 번 보냈었고 베트남전에는 조종사를 보내고 그리고 방공 인력들을 보냈는데 제대로 된 전투 병력을 파병을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적인 전쟁 양상 자체가 바뀌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서 북한이 먼저 실전을 몸으로 겪고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향후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가 하면 또 국정원이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서 170mm 자주포 그리고 240mm 방사포를 추가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게 판매하거나 지원한 무기 체계, 특히 포탄을 보면 152mm 아니면 122mm입니다. 그 무기들은 러시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 포병 전력에 그대로 호환이 가능한 이 포탄들인데 지금 170mm와 240mm, 특히 170mm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포병 이 발사 능력이 없어요. 즉 포탄도 없고 그리고 포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예. 이제는 152mm나 122mm를 다 썼기 때문에 170mm까지 끌어와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처한 지금 현 상황이 그 정도로 악화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170mm와 240mm 이 무기 체계 자체가 사실 사정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하이마스나 아니면은 이제 장거리를 사격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 포병 전력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으면서 무력을 투사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국정원은 병사가 10,000여 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뭐 1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근거가 있는 숫자입니까? 예, 1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1,000명은 지금 가 있는 숫자고요. 근데 저도 전쟁터에 가봤지만 전쟁터에 가서 겪는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병력들을 일정 기간 이상 전쟁터에 계속 투입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교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0만 명 정도가 준비하고 있어야지 이 교대, 진교대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갈 병력과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병력까지 포함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상호 군사 전문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연구원 3명이 질식사고로 숨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연구원 등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인원 45명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 과실 여부와 시설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근로인원이 5명 이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민원도 종결 처리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저희 회사 저희 싫어하는 걸 솔직히 확신이 생겼어요. 저를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한이가 같은 소속사의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뉴진스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부는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보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과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한이에게 지급된 금액은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연예인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사측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최후 통첩을 한 데 이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모회사 하이브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는 만큼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일방적 사임 통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했던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 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몰고 5명을 들이받아 2명을 살해하고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인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50대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고 죄책감을 보기 힘들며 범행 목적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운전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요.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쓰레기차 운전사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차를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식이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속여 15억 원을 챙긴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문 배우까지 동원해 가짜 성공담을 촬영한 뒤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식 투자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이겨냈다며 그럴듯한 성공담을 늘어놓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죠. 가족의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마음껏 먹일 수 있다는 여성도 등장합니다. 딸기 딱 찍고 싶어 하는데 딸기는 사자는 말 못하는 거예요. 딸기는 8,000원이고 바나나는 2,000원이니까 그렇게 살기 싫더라고요. 투자 사기 일당인 A씨 등이 전문 배우를 동원해 찍은 뒤 SNS에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공모 일정이 알려진 비상장 주식 가운데 일부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고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불과 6개월 동안 80여 명에게서 1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관리책과 유인책, 투자 자문업체에서 일하는 증권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SNS 광고 영상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에는 수익은커녕 자칫 범죄 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형량이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도 함께 적용해 총책인 A씨를 구속하는 등 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백일해가 올해 크게 유행하면서 현재까지 32,62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9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가 42.2%, 학령기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7.2%를 차지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올해 23,625명으로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내려잡았습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도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 미션단은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론했습니다. IMF 미션단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2.2%에서 2%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2.2% in 2024, supported by strong semiconductor exports, while partially offset by a weak recovery of domestic demand. Real GDP is projected to expand by 2% in 2025 as the economy converges to its potential growth
and the output gap is closed. 트럼프 트레이드로 커진 환율 변동성에는 도전 요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환율 변동성은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MF 한국 미션단은 고령화 등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 등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면서 순대외 금융자산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대외 금융자산이 처음 9천억 달러를 넘은 9,77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또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때 94,000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날보다 4% 넘게 오르며 6일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운 겁니다. 94,000선을 찍은 뒤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올 연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거란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이 현실화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알려진 하워드 러트닉의 상무장관 지명도 비트코인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Bitcoin move in a very, very strong positive direction. So that's why I'm a fan of Bitcoin. It's going to go much higher. 트럼프가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앉힌 것도 가상화폐 규제 완화의 신호로 읽혔습니다. 클레이튼은 가상화폐 현물 ETF 승인을 주장하며 규제 철폐 요구에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진 건 몰수할 수 없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역사가 짧고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은 여전히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에는 우주선 시험 발사를 함께 지켜보며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자타공인 실세로 자리 잡은 머스크의 우주 사업에도 내년부터 순풍이 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우주 발사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맞아들입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끌어안으며 친밀감을 과시하더니 전망대로 나란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 시험 발사 장면을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That's the ship that is now going around the Earth. So if you want to maybe get a better view, if you come, let's go. 스타쉽 발사는 이번이 6번째. 대통령 당선인까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지난달 5차 발사 땐 이뤄냈던 로켓팔로 1단 추진체 잡기가 실패한 겁니다. 발사대로 돌아가지 못한 추진체는 대신 멕시코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2단부 스타쉽은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폭발 없이 인도양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만큼 스페이스X가 발사 허가를 받는 게 내년부터 더 쉬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스타쉽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달에 보내고 더 나아가 화성에 착륙한다는 머스크의 야심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퇴근길 공기가 많이 차갑지는 않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다만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점차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제주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향하는 분들은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 북부로 비가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점차 그 밖에 중서부 지방까지 짙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그래도 공기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대전 5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3명은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시설 문제나 업무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인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았어로 인해서 사망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어떤 과중한 어떤 뭐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모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학생총회에 참여한 재학생 1,973명 가운데 1,971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는 등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내일 저녁 첫 회의를 열고 본격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외된 전공의와 의대생 비대위원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의대 증원 대응 방향과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석 보증금 3천만 원 납부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의 일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여당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 독주와 여당의 무기력함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4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공석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장 등 연봉은 불필요한 예산이라며 2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진숙 유일임의 인건비, 불법 2인체제 의결에 부여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불법 소송비, 이를 위해 전용된 예산 내역 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사업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깎아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했고 예산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 예산, 사업이 거대 야당의 일반적인 행포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앞서 야당은 김 여사 사업이라며 삭감을 공언했던 개식용 종식사업 예산을 오히려 1,100억 가까이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를 넘어 본격 예산 소위에 돌입한 만큼 최종 예산 규모는 바뀔 수 있지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정국에서도 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여기에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까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해서 하지만 여당 역시 야당을 설득할 협상 카드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표결 불참과 퇴장만 반복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적 다수를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탄내면서 국회를 보복의 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가 예산 정국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사상 처음 사흘 동안 진행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사장 추천 과정과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거듭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KBS 앵커였던 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신년대담 등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 방송을 했다며 사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후보자의 큰 흠결이 없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목적으로 사흘 청문회를 강행했다며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지 물은 기자의 질문은 무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하는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모두 15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최상병 사건 축소 수사 외압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서울 북부지검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 장 씨가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었고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는 장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전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광군제를 맞아 100원을 내면 추첨을 통해서 1억 원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지난 17일에 열린 추첨 행사에서 27만 분의 1 행운의 주인공이 된 당첨자는 세금을 빼고 7,800만 원을 받으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1조 5천억 원이 증가하면서 7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해외 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미국 직구 규모를 이렇게 넘어선 겁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 이용이 느는 만큼 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국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이 2만 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 60%가량이 직구 관련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기 의심 사이트와 알리 관련 상담이 많아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건수는 1년 만에 거의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들여다봤더니 황당한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발됐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직구 플랫폼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미국 플랫폼을 제치고 1위입니다.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904만 명, 테무는 679만 명입니다. 하지만 위해 물품과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소비자와의 거래 기준인 이용약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영어 약관밖에 없던 두 회사는 부랴부랴 한국어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자사가 원인을 제공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피해가기 위해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모범적, 징벌적 등 생각하기도 힘든 손해의 종류를 열거해놨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제3자에 넘기도록 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저작권도 침범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7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고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공정위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은 뒤 지난 반년간 판매 차단된 물품이 2,000건에 육박합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27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난해보다 5.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47살 김모 씨로 지방소득세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갖가지 교묘한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은 기본이고 위장 이혼에 선착순 물량 빼돌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 2만 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이 드러났는데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 전입 사례인데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에서 세 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세 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얄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 대리 계약으로 북한 이탈 주민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 가족 특별 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게 해준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 처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불 꺼진 병실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직원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그 주변으론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얼어붙은 환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서모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이 대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독자 한 명이 많게는 한 번에 1,800만여 원을 냈고 하루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2가 이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약자들, 중독자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서 씨는 무관한 사람에게 마치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며 서 씨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이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총책 윤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인천에서 폐차 수준의 차량을 고가 중고차인 것처럼 꾸며 100억 원 넘는 돈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터에 승용차 여러 대가 무더기로 놓여 있습니다. 마치 사고가 크게 났던 것처럼 트렁크 등이 부서져 있는데 폐차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차량의 번호판이 불법 중고차 대출에 쓰였습니다. 사고 차량 260여 대의 번호판을 합성하거나 성능 검사지를 꾸미는 수법으로 120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 2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30대 총책뿐만 아니라 서류 조작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금융사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대부분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를 본 금융사는 10여 곳으로 서류 심사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에선 새벽 시간에 월드컵 지하차도를 지나던 경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숨졌는데 차량도 완전히 불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화와 환자 이송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 열폭주로 불이 붙었습니다. 스프링클러까지 고장나 주변 차들은 물론 아파트 단지 전체와 바로 옆 호텔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 소방대는 물론 경찰, 군까지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4명이 숨지고 104명이 다치는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전기차 화재 참사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화에 특화한 장비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차를 이동식 수조에 가둔 뒤 그 안에 물을 채우고 물이나 약재를 뿌릴 수 있는 특수 장치로 차를 부숴 불을 끕니다. 사다리차나 헬기로 고립된 환자를 구해 병원으로 보내거나 현장에 마련된 임시의료소에서 응급처치합니다. 가지고 있는 장비와 모든 가용 소방력을 동원해서 실제 훈련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보니 앞으로 현장에 더 적극 활용을 해야겠다.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시설물 점검과 응급복구로 임시 주거시설에 대피한 이재민을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과정까지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서 국민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만 각본에 따른 훈련이었던 만큼 실전 대응 능력을 앞으로 더 길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또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방관들이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을 로제의 아파트 노래에 맞춰서 알기 쉽게 설명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모습이죠. 마지막에 나오는 소방관이 화염과 연기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문을 꼭 닫고 나옵니다.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팔로 막습니다. 벽을 짚으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불이 나면 연기로 시야가 차단되는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입니다. 또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된다는 걸 재밌게 알려주고 있죠. 또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는 것까지 꼼꼼히 안내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 교통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플랫폼에 승객을 모두 태운 열차가 출입문이 열린 채로 멈춰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쉬는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이른바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서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은 열차 도착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저 지행역에서 출발했는데 열차도 조금 늦게 오고 한 20분 정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혼잡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한 10분 정도 먼저 나왔는데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철도노조의 태업까지 겹쳐 혼잡도가 높아졌는데 코레일은 오전 5시 첫 차부터 9시까지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대 가운데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23대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그때까지 준법 운행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제3노조도 파업 출정식을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임금과 대우로 인해 해마다 신규 직원들의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구조조정 대상이 안전과 무관한 인력이고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당분간 열차 운행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부산시가 사직 야구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야구장을 짓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요. 새 야구장은 2031년 첫 선을 보입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5년 완공해 1986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입니다. 개장 당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최신식이었지만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곳곳이 낡아 몇 년 전부터 새 구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자리에 돔이 아닌 개방형 야구장을 2만 1,000석 규모로 세우는 재건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80년대와 달리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한 환경을 반영해 그라운드를 현재보다 낮게 만들어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좌석과 비시즌에도 즐길 다양한 체험과 교육 공간 등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더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 부산의 스포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는 시와 롯데가 7대3 비율로 부담하고 일부 예산은 국비 확보가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내년에 설계 공모에 들어가 오는 2030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부산 야구팬과 롯데자이언츠가 새 구장에서 새 시즌을 맞는 건 오는 2031년부터입니다. 철거와 건축이 진행되는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사직야구장 옆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프로야구 일정을 소화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 3명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몽규 회장이 업무상 성실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징계 요청 대상에는 김정배 부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도 포함됐습니다. 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시죠?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지금까지 과정과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입니다. 출판사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때문에 이우영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냈고 결국 작가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출판사가 낸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국 검정고무신 사태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실수특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형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나 어떤 의논이나 뭐 이런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고 법률 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폐기된 상태라 그 부분에 있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의 이우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이 일어나 논란이 된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가 미성년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하며 실효성이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DC 인사이드 측은 성인 인증을 해야만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용 방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승인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탄도미사일 6발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 브리안스크에 있는 군사시설로 날아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5발을 요격했다며 미사일은 미국산 에이테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이 브란스크주 카라체프에 있는 무기고를 겨냥한 것이라며 무기고 파괴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첫 본토 공습을 단행한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공동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겁니다. Устав ООН усматривает там только то, что им нужно, а доктрину во всей ее полноте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сти. Вот данная позиция Шольца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ый. 러시아는 미사일뿐 아니라 항공기와 드론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 사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핵 교리는 바로 발효되고 핵 사용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립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강화에 러시아가 핵 위협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우크라이나전은 다시 확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습을 승인했다고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이 수십 년 사이 최고조에 이르며 핵 위험도 커진 가운데 러시아가 크렘린궁과 미 백악관 사이에 설치된 비상 한라인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특별 보안 회선이 있다며 심지어 화상통신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선을 현재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며 대사관은 폐쇄하고 직원들은 대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 운전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긴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받아내고 출금을 중단해서 논란이 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하루 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다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서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온도 점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날이 추워지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관절 통증이 생기기 쉬워지는데요. 이럴 때 마늘이나 고추, 양파를 꾸준히 먹으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등푸른 생선도 좋은데요. 만약 생선이 꺼려진다면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짠 음식과 커피는 칼슘을 배출해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4도, 대전과 전주, 대구 모두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은 1에서 5mm로 많지 않겠지만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중서부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내일 오후에는 전북과 경북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